배터리 관련주들도 오늘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미래생활사전 시간으로 갑니다. 미래는 어떤 기술이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올까? 로봇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로봇도 로봇 팔만 있는 산업용 혹은 협동 로봇이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 이 기술 발전이 진짜 무서울 정도입니다. 머지않아 우리 집에 한 대 들어오겠는걸? 이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거든요. 조가연 벤처 캐피탈리스트와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진짜 사람 같은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 뜻이잖아요. 성큼 다가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테슬라가 2022년도에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본격적으로 만들겠다라고 발표할 때만 해도 사람 같은 어떤 인조인간 같은 그런 로봇들이 우리 속으로 들어올까에 대한 좀 회의적인 관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방금 진행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가정용 로봇을 언제부터 도입할 것이다라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고, 맞아요.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 같은 경우도 올해 초에 있었던 그 GPU 컨퍼런스에서 제조업 공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활동을 보게 되는 것이 이제 5년도 남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로봇이 일하고 있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산업 현장에서의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은 굉장히 근 시간 내에 될 것 같고요. 가정용 로봇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저렴해져서 도입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발판은 만들어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 모든 것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계공학 같은 로봇의 그 하드웨어 기술도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보고서로는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2035년, 즉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뒤에는 한화로 51조 원 정도로 성장을 할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그만큼 팔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자동차 공장이 아마 대표적일 거예요. 산업용 로봇, 거대한 산업용 로봇 팔만 달려있는 거. 그런 게 용접도 하고 유리도 붙이고 프레임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람이 볼트 하나하나 체결하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도 가는 거죠. 네. 기술은 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처럼 만드는 게 가장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미국의 유명한 로봇 공학자 한스 모라벡이 얘기한 모라벡의 역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네. 사람에게 어려운 일은 로봇에게 쉽고 로봇에게 쉬운 일은 사람에게 어렵다라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지금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무엇인가 물건을 짚고 보고 움직이는 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인데 아주 어려운 논리 과제를 추론하거나 수학적인 문제를 푸는 것은 또 상대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반대로 로봇, 즉 컴퓨터의 두뇌를 가지고 있는 로봇 같은 경우는 어려운 문제를 풀고 수학적인 추론을 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만 반대로 사람처럼 일상적으로 말하고 움직이고 보고 듣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모라벡의 역설처럼 컴퓨터나 로봇에게 사람처럼 작업하도록 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까지 어려웠던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남아있는 숙제들이 사람의 손처럼 굉장히 정밀하게 움직여야 되고 비가 오면 빗길에 대응을 하고 어두워지면 어두운 것에 또 대응하고 하는 이런 다양한 환경 변화에도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동시에 말하면서 무엇인가를 움직이는 작업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우리 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충분히 단가가 절감되는 것까지 그러니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양쪽의 숙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야, 그러게요. 모라벡의 역설. 인간에게 어려운 일은 기계적으로 쉽고 인간에게 쉬운 일은 기계적으로 어려운 그러네요. 근데 이제 하드웨어적인 기술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왜 움직임도 굉장히 자연스러워지고 있잖아요. 휴머노이드 로봇들 테슬라나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공개한 영상들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사람처럼 구현해 놓은 몸통이 이제는 꽤나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팔도 잘 움직이고 손가락도 잘 움직이고요. 지금 머리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드웨어에서는 그 머리 안에는 들어가는 인공지능 반도체가 필요할 거고 그 안에 돌아가기 위한 소프트웨어들이 잘 이제 움직이도록 지원을 해야 되고요. 네. 몸체 같은 경우는 합금이나 플라스틱처럼 충분히 이제 단단하면서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소재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시각적으로 바라보려면 카메라나 라이다 센서 같은 이런 비전 기술도 필요합니다.
다만 가장 어려운 게 팔과 다리 그리고 손가락을 움직이는 건데요. 섬세한 부분. 예, 그러니까 관절들이 있는 부분이 어려운 건데 이 관절들을 보통 이제 액추에이터라고 부르는데요. 액추에이터를 쉽게 말씀드리면 뭐 전기나 어떤 기름의 압력을 이용해서 이런 손가락 관절이나 근육과 같은 이런 일자형 액추에이터를 움직이는 방식들인데 생각해 보시면 사람의 손은 우리가 특별하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굉장히 뭐 건강한 사람의 손은 자연스럽게 잘 네네네. 움직입니다. 자유롭게 움직이기도 하고 힘 조절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고요. 근데 이걸 로봇에 구현하려면 굉장히 많은 관절, 즉 로봇의 액추에이터가 필요한 거고요. 그 액추에이터가 휴머노이드마다 뭐 수십 개가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액추에이터가 일자형 액추에이터가 14개 그리고 이 관절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가 한 14개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만큼 어려운 로봇의 관절, 로봇의 근육들을 구현하는 게 아직 기술적으로 좀 난제이긴 하고 이것의 원가 같은 경우도 로봇 한 대의 원가 중에 액추에이터가 거의 뭐 디자인마다 다르지만 네. 적게는 30%, 많게는 60%까지 차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기술에 대한 하드웨어 숙제는 아직 남아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손가락 하나하나 사실은 그 하나하나에 액추에이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목터와 뭐 감속기 이렇게. 예전에는 그냥 끈 하나만 당기면 손가락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구부러지는 식으로 했다면 이제는 그 기술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거의 뭐 인간의 손 자유도랑 또 비슷하게 요즘은 된다 하고 심지어 우리 인간에게 이제 지문이 있고 온도, 압력을 이제 감지할 수 있듯이 손가락 끝에서 그런 것도 감지할 수 있는 게 또 있다 하더라고요. 그 사람 손이 그 자유롭게 움직이는 자유도를 보통 이제 20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휴머노이드 그 손 자유도는 적게 낮게는 한 6에서 정말 높은 게 이제 겨우 사람을 따라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물이나 차 그 문을 여닫을 때 그 힌지가 있는데 그 힌지는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람의 손가락 관절은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그렇죠. 계속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 기술적인 난이도가 아직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한 20 자유도 그러니까 로봇 손가락이 20개 정도가 따로따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엄청납니다. 아니 근데 그리고 9969님이 식당에서 쓰려고 원X라는 로봇을 예약 신청해 놓으셨대요. 내년에 네. 순차 발송한다는데 너무 기대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을 영업장에 들이시려나 봐요. 네, 벌써. 원엑스 테크놀로지스 같은 경우는 예약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와, 그거를 벌써 예약 신청하신 거의 이거 그거 아닙니까? 몇 년 전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만 전기차 처음 나온다고 할 때 처음 나오는 전기차를 예약해 놓은 이런 느낌? 금방 또 올 것 같은데요.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회사들 얼마나 될까요? 몇 군데나 될까요? 전 세계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가장 앞서서 만들고 있는 곳들은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 기업들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선두주자이긴 하고요.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이제 미국 테슬라의 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가장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외에도 미국의 뭐 피규어 AI나 뭐 어질리티 로보틱스 같은 곳들이 존재하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유니트리 같은 스타트업이 그 기업이 가장 앞서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부분 올해 말부터 2028년도까지 상용화 버전을 출시를 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고요. 특이하게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주고 있어서 정부 주도의 그 로봇 산업 성장이 좀 돋보이는 편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아무래도 선두주자인데요. 이미 2021년도부터 옵티머스 1을 개발을 해왔고 뭐 휴머노이드 그렇죠. 하드웨어나 인공지능 기술 모두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 근데 테슬라가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쨌든 로봇이 잘 움직이려면 그만큼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주행 차량을 가장 먼저 운행을 해왔기 때문에 그만큼 그 움직임이나 그리고 주변 환경을 인지하는 데이터가 좀 많이 쌓여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테슬라가 개발한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그 가장 마지막 버전의 규격은 키가 한 173cm, 그 무게 중량 같은 경우는 한 57kg 정도가 되고요. 손가락 자유도는 22까지 구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려지기로는 올해 1분기 때 그 공개하기로는 올해까지 월 1,000대 이상 생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내년부터는 월 10,000대 이상 생산을 하겠다라고까지 밝힌 상황입니다. 7606님이 로봇 얼마면 살 건가요? 저는 1,000만 원이면 삽니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 중국에서 유니트리에서 뭐 800만 원대 휴머노이드 로봇도 내놨죠. 좀 작은 거고 손은 좀 뭉툭하긴 합니다만. 맞습니다. 또 옵션 들어가면 수천만 원, 뭐 1억 넘기도 한다고. 천차만별인 거죠 이제. 근데 테슬라 정도 되는 큰 기업들뿐만 아니라 스타트업들도 많잖아요. 로봇 하겠다는 곳들. 그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피규어 AI라고 하는 미국의 스타트업이고요. 스타트업이라고 하지만 뭐 기업 가치는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미 뭐 57조 원 정도의 기업 가치를 달성한 기업인데요. 그러면 스타트업이 아닌 거 아닙니까? 뭐 아직은 비상장 기업이긴 한데요. 작년 8월에 그 자체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피규어 2라고 하는 모델을 공개를 했습니다. 뭐 크기는 거의 그 옵티머스와 크게 다를 바 없는데 아직은 소음 자유도가 한 16 정도까지가 되고요. 다만 테슬라의 옵티머스와 좀 차별점으로 이야기를 한 것은 이 피규어 AI의 로봇에는 오픈 AI의 그 언어 모델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는 대화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다라는 게 이제 피규어가 얘기하고 있는 특장점이고요. 실제로 작년부터 그 BMW 자동차 공장에 적용이 되어서 자동차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사람과 상호작용하면서 작업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고 있고요. 2029년도까지는 본인들이 약 10만 대 정도를 생산을 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앞서 이제 기업 가치가 한 57조 원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가 올해 2월에 우리 돈으로 한 2조 원 정도를 투자를 받았는데요. 네. 당시에 인정받았던 기업 가치가 한 395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57조 원 정도가 되고요. 이게 작년에 투자 받을 때 대비해서 1년 만에 한 15배가 오른 수치입니다. 기업 가치가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비상장사고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이라고 하는데 57조 원이면 어느 정도냐면 올해 그 현대중공업 조선 기업 주가가 몇 배 올랐잖아요. 거기가 50조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시가총액이 53조거든요. 현대중공업, 현대차보다도 이 로봇 하나 만드는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이 시가총액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이게 사실 그게 반증하는 게 최근 1, 2년 동안 로봇 기업에 대한 그 시장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좀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는 로봇이 머나먼 시대의 기술이 아니라 1년 만에 기업 가치가 15배 오를 정도로 정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시장이구나라는 이제 인식이 많이 바뀌기 시작했고요. 투자자로는 뭐 오픈 AI나 엔비디아,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이제 올라와 있고 그 외에도 이 어질리티 로보틱스라고 하는 또 다른 미국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이제 손가락이 없는 일종의 물류에 특화되어 있는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아마존이나 소니 같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면서 작년에 올해 달성한 기업 가치가 한 2조 5천억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시장이 그만큼 크게 기대가 된다는 거죠. 안진수님이 예전에는 각 가정마다 컴퓨터 한 대씩은 보급될 것이다라고 했었죠. 지금은 로봇 한 대씩은 각 가정에 보급이 되겠죠라고 보내셨고 오현정님은 로봇 3개 정도 사서 가게 운영시키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는 1가구 1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니라 언젠가는 1인 1 로봇 시대가 올 거다.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본체 중에서도 사실은 사람도 그렇지만 로봇도 결국에는 머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로봇의 두뇌를 만드는 기업들이 또 높은 가치를 받는다고 하고요. 뭐 물론 피규어 AI처럼 하드웨어를 잘 만드는 기업도 굉장히 기업 가치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네. 이제 결국 얼마나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두뇌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기업들에 대한 그 투자도 굉장히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까 청취자분이 얘기하신 원엑스 테크놀로지스 같은 경우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같이 만드는 회사이고요. 뭐 피지컬 인텔리전스 같은 회사들도 상당히 많은 투자금을 투여받고 있는 상황이고 뭐 오픈 AI나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피지컬 AI라고 하는 이 두뇌를 만드는 기업들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AI가 탑재된 그러니까 그 껍데기 깡통 로봇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로봇이 또 된다라는 거고 선두 기업은 어디예요? 그 앞서 말씀드린 그 피지컬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미국 기업이 좀 선두 주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최근에 설립된 편입니다. 2024년도 3월에 설립됐지만 그 기업가치 상승이 단기간에
많이 올라온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제 뭐 만들어진 지 1년 반밖에 안 됐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립 18개월 만에 기업 가치로는 56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8조 원 정도 기업 가치를 달성을 했고요. 뭐 투자자 몇몇도 알파벳 그 구글 알파벳 산하에 있는 뭐 캐피탈 G 같은 투자사, 뭐 제프 베이조스, 오픈 AI 같은 곳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고, 이 피지컬 인텔리전스가 잘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냥 단순히 물건을 짚고 옮기는 게 아니라 어떤 그 펼쳐져 있는 박스를 조립한다거나 빨래를 갤 수 있다거나, 그러니까 조금 더 정교하고 일련의 작업들이 필요한 것들을 잘한다라는 게 이 피지컬 인텔리전스가 말하고 있는 그 모델의 장점이고요. 동시에 완벽하게 새로운 환경, 예를 들어 뭐 내가 완전히 새로운 집에 그 보급이 되더라도 그 상황을 좀 인식하고 필요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뭐 말씀하신 것처럼 빨래 개는 로봇도 나오고 있고 누가 빨래를 더 잘 개나 막 이런 거 이제 좀 막 경쟁하는 것 같고, 아직 조금 느리기는 합니다만 그런 그 로봇 관련 기업들이 그 유튜브 통해서도 막 공개하는 모습 보면은 저는 영상을 3배속으로 그 돌려보거든요. 그러면 거의 인간의 움직임 속도랑 비슷해요. 그런 날이 또 온다라는 거죠. 1년구형님이 국민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너희들 세대 땐 주머니에 컴퓨터를 넣고 다니는 게 나올 거라고 했는데 그게 아마 스마트폰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내셨고, 아 진짜 올 거예요. 로봇이 또 우리 옆에 앉아서 같이 날 도와주는 그런 시대가 오겠죠.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그 보면은 미국 기업들이 역시나 앞서 나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중국은 정부 지원의 어떤 성장이 좀 많이 있다면, 그리고 이제 중저가 로봇들이 좀 특화되어 있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민간의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그 2014년도에 설립된 뭐 원엑스 테크놀로지스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노르웨이계이긴 하지만 미국에 지금 본사를 같이 두고 있는데, 이 원엑스 테크놀로지스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오픈 AI가 거의 한 340억 정도를 투자를 하면서 좀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의 특징은 내장되어 있는 언어 모델을 가지고서 사람이 말로 명령을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뭐 앉아, 무릎을 꿇어, 뭐 일어나, 이런 것들을 일단 기본적인 것들은 말로 명령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동시에 오픈 AI와 협업을 하면서 사용자가 명령했던 과거의 그 대화 맥락을 기억해서 사용자가 이야기하는 의도를 좀 더 잘 추론한다든지 맞춤형 그 동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개발을 하고 있고요. 올해 10월에,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본인들이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 이제 네오라고 하는 이름의 모델을 영상을 공개했는데, 그 영상을 찾아보시면 뭐 서랍에서 물병을 꺼내고 전등을 끄고 뭐 식기세척기 문을 여닫고 하는 일상적인 작업들을 좀 수월하게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네오라는 로봇이 스웨터까지 입혀놓은 그 로봇이죠. 맞습니다. 다만 니트 입혀놓은. 네, 다만 조금 이제 그 이런저런 의혹들이 있는 것은 이게 로봇이 알아서 움직인 게 아니라 그 회사가 원격으로 어떤 조종을 했던 것은 없느냐라는 이제 이런 의혹들은 있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자유도가 높은 그쵸. 그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미 좀 그 도입이 된 곳도 있는데, 경비기업 한 글로벌 경비기업에게는 본인들이 개발한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일종의 사무실 경비용으로 제공을 해준 바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그 일시불로는 약 2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3천만 원대이죠. 그리고 구독형으로는 한 500달러, 구독형으로는 월 한 70만 원 정도에 구독할 수 있도록 출시를 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구독형이면 월 70만 원. 예. 구입할 때는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만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3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집안일 해주는 로봇을요? 맞습니다. 와, 거의 이제 준중형 승용차 한 대 값이네요. 뭐 나중에 또 낮아질 수도 있겠고. 그 소프트웨어 분야가 또 앞서 나가야 되잖아요. 이걸 또 정밀하게 제어를 해야 하는 거고 사람 말 잘 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여기는 또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그동안에 앞서 말씀하신 뭐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 이런 걸 보면
작업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들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좀 규칙적이고 기계적인 작업들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본인이 상황을 인지를 해야 되고 그렇죠. 네, 그 상황에 맞게 어떤 동작을 해야 될지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게 단순한 하나의 작업이 아니라 뭐 냉장고 문을 열면 그 안에 물병을 꺼내서 어디에 놓는다라고 하는 뭐 10초, 20초 정도의 어떤 일련의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컴퓨팅 칩도 좀 더 많이 필요하고 파워도 필요하고 그만큼 AI 모델도 어떤 최적의 솔루션을 찾기 위한 그 모델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게 이제 피지컬 AI라고 하는 개념인데 네. 피지컬 AI를 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어떤 온라인 공간, 스마트폰 속 같은 디지털 공간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 그러니까 우리 몸 옆에 이 물리적인 세계의 물리적인. 공간에 그 존재하는 AI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생성형 AI가 일종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AI 모델이 뭐 카메라나 센서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 뭐 방송국 안에 물리적인 환경도 이해하고요. 그리고 몸을 가지고서 로봇 팔과 다리를 가지고서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있는 AI를 보통 피지컬 AI라고 통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피지컬 AI 그러니까 물리적인 걸 덧붙인 AI. 뭐 하기사 로봇에게 챗GPT, 제미나이 3.0 이런 거 이제 붙여놓으면 로봇이 또 되는 거니까요. 여기서 근데 월드 모델이라는 게 나와요. 피지컬 AI 즉 물리적인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는 AI가 잘 작동하려면 네. 그만큼 세계를 많이 배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어떤 그 성장하면서 내 주변에 어떤 물체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고 배우고 그런 물건들을 잡아보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뭐 사용도 해보면서 계속 학습되어 가는 그 경험들이 쌓이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부드러운 물건도 만져보고 날카로운 거는 이렇게 찔리면 안 되고 이런 걸 배우듯이.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내 주변의 세계를 여러 번 경험을 해야지 아이들도 그 물건들과 그 환경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배우는 건데 로봇이나 컴퓨터에게도 이제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상의 세계를 마치 현실과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서 제공해주는 일종의 학습장이 이제 월드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가상의 학습장.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 이 공간을 거의 똑같이 가상의 환경 속에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그 로봇 인공지능을 넣어두는 겁니다. 그러면 그 로봇 인공지능은 이 뭐 마이크도 사용을 해보고 컴퓨터도 만져보고 그리고 의자도 앉아보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물리적으로 의자가 어디로 움직이는구나. 내가 손으로 이 문을 밀면 문이 움직이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현실과 똑같이 물리 법칙과 이런 역학 관계를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물리적인 건 아닌데 가상의 세상에서 버추얼로 만들어 놓고 거의 뭐 매트릭스 영화 속 그런 것처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왜 생성형 AI를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월드 같은 경우도 그 가상의 세계도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이걸 통해서 물리적인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로봇이 배우고 마치 사람처럼 이 로봇의 인공지능도 세상을 인지하고 상상하고 내가 동작을 취했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측할 수 있는 통합적인 AI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냥 있는 데이터만 주는 거예요? 왜 합성하는 데이터도 준다고 하던데? 생각해보면 어린아이가 어린이 될 때까지 공간들을 학습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한국 땅 다 다녀볼 수도 없고. 예. 예, 그리고 다양한 환경에 대한 이제 학습이 필요할 텐데 로봇에게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이제 무한정 줄 수는 없다 보니까 이걸 압축적이고 빠르게 학습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만들어진 인공적인 세상 데이터, 인공적인 합성 데이터를 이용을 하는 건데요. 빨리 가르치려고. 예, 그러니까 뭐 작업 환경이나 뭐 작업 내용이나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 많은 변수들을 최대한 압축적으로 많이 배울 수 있도록 대규모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냥 우리가 다양한 그 조건들을 실생활의 그 데이터를 만들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짜의 세계, 가상의 세계를 현실과 비슷하게 가장 많이 학습시킨다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뭐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 또는 그 합성 데이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영화 제5원소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그 날아다니는 택시 위로 밀라 요요비치가 떨어지는데 나중에 밀라 요요비치가 컴퓨터 보면서 단 몇 분 만에 인류의 역사를 다 학습해 버리잖아요.
거의 그런 비슷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걸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가상의 들어 환경에서. 그 굉장히 특이한 환경을 배우려면 그걸 실제로 재현하기가 굉장히 쉽지 그렇죠, 않은데요. 예. 그렇죠. 네. 갑자기 뭐 날씨가 밝은데 천둥번개 우박이 친다거나 그리고 장애물이 갑자기 등장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현실에서 구현해서 그대로 학습시키긴 쉽지 않다 보니까 이런 모든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학습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데이터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 참 무섭습니다. 또 왜 디지털 트윈이라는 걸로도 학습을 시키더라고요. 예를 들어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까 그 가게 영업장을 얘기하셨는데 네. 하셨는데 이 가게에서 잘 작동하려면 그 가게의 공간을 그대로 학습하고 있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게의 주방, 맞습니다. 그다음에 예. 뭐 테이블들 이렇게 똑같이 해놓고 예, 예를 들어 뭐 자동차 공장이면 자동차 공장마다 이제 그 뭐 컨베이어 벨트나 그 그렇죠. 기기들이 다르니까. 다를 거니까 그걸 그대로 이런 그 디지털 공간에 복제해서 만들어 놓는 거고요. 마치 게임 속 화면처럼. 맞습니다. 네. 그런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놓는 거고 그 안에서 로봇이 실제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상호작용 또는 다양한 상황들을 학습하고 물리 기반으로 데이터를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디지털 트윈 속에서 데이터가 충분히 쌓인다면 그 인공지능 모델이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우리 물리적인 세계에 존재할 때 실수가 적게 활동할 수 있다라는 게 전반적인 이제 그 방향성이고요. 예를 들어 테슬라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그 모델을 개발할 때 네. 가상 세계 내에서 많이 주행을 해본 다음에 그 주행 모델을 내놓기도 하고 뭐 로봇 같은 경우도 가상 월드 안에서 이런저런 물건들과 상호작용 해본 다음에 실제 세계에 배치되는 방식이 지금 도입되고 있는 게 뭐 디지털 트윈에 기반한 가상 학습 또는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신기합니다. 그 김완규님이 드디어 터미네이터가 현실로 올 것 같아요. 카메론 감독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상상력으로 이런 생각도 해주셨고 진짜 그 상상이 또 현실이 돼 가고 있고. 근데 이게 또 현실이 되려면 기술뿐만 아니라 인프라도 중요하잖아요. 뭐 데이터 센터 너무나 당연하고 또 그거를 그런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또 당연히 또 중요할 테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엔비디아가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뭐 이미 한 2년 전부터 이런 로봇을 학습시킬 수 있는 가상의 시뮬레이션 플랫폼들을 개발을 하고 공개를 해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공개한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닥터 유레카라고 하는 모델인데 로봇이 현실 세계에 실제 적용되기 전에 그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켜주는 일종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올해 초에 공개한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 피지컬 AI를 더 잘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입니다. 뭐 미래의 장면이나 미래의 동작을 로봇의 인공지능 모델이 어떻게 잘 예측하면 좋을지 그리고 이 시뮬레이션 환경이 실제 환경처럼 잘 구현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리고 그 로봇이 그 시뮬레이션 세계 안에서 어떤 일이 일련적으로 발생하면 그게 왜 일어났을지 추론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전통적인 그 컴퓨터 기술로는 3년 이상 걸렸던 이런 학습을 뭐 한 14일 정도에 작업할 수 있도록 단축시켜 준다거나 이런 특장점들을 먼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왜 예전에 컴퓨터 광고에는 다 맨 마지막에 인텔 인사이드 띵띵띵띵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는 다 칩이 인텔의 기술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광고를 해줬고 요즘에 보면 많은 로봇 기업들 옆에 스티커가 붙어 있더라고요. 엔비디아 뭐 인베디드 이렇게 해서 엔비디아의 플랫폼을 쓰는 그런 로봇들 엄청나게 또 이제 생태계로 넓어져 가고 있는 거죠. 이런 게 현재에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월드 모델도 지금은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엔비디아가 올해 3월에 공개한 그러니까 그 개발자들에게 아예 오픈해서 개발한 그 월드 모델이 있는데요. 자기네 거 쓰라는 거죠, 이제 자기네 네, 기술 플랫폼을. 맞습니다. 이게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완벽하게 그 맞춤형으로 개발되어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인데 이름이 그루트 1, 그 N1이라고 하는 이름이고요. 네. 휴머노이드에게 추론 학습을 시키고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플랫폼을 개방형으로 이용하세요. 라고 제공을 하고 있고 실제로 뭐 원엑스 테크놀로지스나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도 올해 1월에
그 오픈 AI에서 비디오 생성 모델을 개발하던 인력을 영입해서 우리도 우리 안에서 로봇을 훈련시키기 위한 월드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을 하겠어라고 하는 발표를 한 바도 있어서요. 이 월드 모델 안에서도 각 빅테크 기업마다 본인들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엔비디아가 워낙 압도적이니까 전 세계 로봇 기업들이요 다 각각 AI 만들고 AI 학습시키기 힘들지 우리한테 와 우리가 다 해줄게 물리적인 건 너희가 만들고 우리가 다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깔고 있잖아요 생태계를. 스타트업들이 여기에 과연 맞설 수 있을까요? 그 작년에 창업을 한 게 알려져서 좀 주목받았던 회사가 월드랩스라고 하는 미국의 회사인데요. 네. 여기 그 창업자가 페이페이리라고 하는 이제 스탠포드의 교수인데 컴퓨터 과학과 이런 스탠포드 인공지능에서는 가장 석학이라고 알려져 있는 연구자입니다. 이제 이 그 교수가 창업을 하면서 작년에 그 소위 그 스텔스 모드, 즉 법인 설립이나 이런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설립 4개월 만에 기업 가치 1조 원을 돌파하면서 유니콘 기업에 오른 바가 있고요. 이달에 그러니까 그 얼마 전에 처음으로 본인들이 만든 월드 모델을 공개를 했습니다. 어떤 방식이 있냐면 내가 글자를 적거나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업로딩하거나 영상을 업로딩하면 그것을 기반으로 가상의 3D 환경을 만들어주는 모델이고요. 예를 들어 저희가 지금 이 공간에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면 가장 비슷한 3D 공간을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로봇을 AI를 학습시킬 수 있게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가상의 세계, 가상의 월드를 생성시켜주는 모델이고요. 이미 공개가 되었는데 뭐 메타버스네요. 메타버스 만들어주는 맞습니다. 거네요. 네, 이게 로봇 학습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상상해 본다면 뭐 게임 속의 어떤 월드를 구현한다거나 건축을 한다거나 영화를 만드는 이런 곳에도 많이 쓰일 수가 있어서 그 월드랩스의 그 월드 모델 마블 같은 경우도 꽤나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별게 다 나옵니다. 그 로봇이 학습을 하는 그 과정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사람을 모방해서 뭐 하나하나 이건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 이 고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VR 기기 같은 거 끼고 하면은 사람의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하더라고요. 그게 또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하고. 물론 이제 가상의 월드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 안에서 그 배우는 것도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네. 가장 직관적으로 초창기에 가장 많이 시도가 됐던 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몸에 센서를 많이 붙인 다음에 일종의 모션 캡처 동작 인식처럼 그 영화 컴퓨터 그래픽 만들 때처럼. 예, 맞습니다. 그런 동작 데이터를 직접 사람이 생성하고 이것을 로봇에게 학습시키는 방법들을 많이 시도를 해왔고요. 사실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경우도 초창기에는 그런 방식으로 로봇의 훈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습시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피규어 AI 같은 경우도 인터뷰를 하기로는 그 사람에게 고글을 씌워서 그 영상을 그대로 로봇에게 학습시키고 네. 있다라고 얘기를 한 바도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유니트리가 공개한 영상을 보시면 뭐 VR이나 이런 XR 장비를 사람이 직접 착용을 하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로봇에게 학습시키기도 하고요. 동시에 실시간으로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제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그 모션 캡처 수트를 착용한 다음에 내 앞에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똑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고 있어서 모션 캡처는 가장 그 단순하지만 많이 활용되어 왔던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그 로봇 박람회 가서 그 한번 해봤거든요. 시연을. VR 기기 같은 거 끼고 내 손을 보면서 내 손가락으로 움직이면 로봇 손이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걸로 무슨 캔도 잡았다가 어디다 내려놨다가 너무 신기한데 그 사이에서 또 로봇은 그렇게 학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제 그런 기술들은 인체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분들에게는 상당히 좀 필요할 수 있는 보조 기술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6015 쓰시는 분이 예전에 아이로봇이라는 영화 봤는데 1가구 1로봇의 미래 그때가 그 배경이었는데 그게 2025년이었다고 영화 속? 아 그래요? 그 영화 속 2025년이었나? 근데 저는 최근에 보면서 놀린 게 그 중국의 유비테크라는 기업이 최근에 영상 하나 올렸는데 로봇을 이제 대량 생산합니다. 라고 하면서 당시 아이로봇에 나왔던 대량 생산 로봇들이 막 걸어 나오고 버스에서 한꺼번에 내리고 이런 모습을 똑같이 찍어서 영상을 공개한 거예요.
소름 돋더라고요. 지금 올해 기준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 만드는데 그 제작비가 한 3만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한 5천만 원 정도 든다라고 알려져 제작비. 있거든요. 예, 제작비가. 그런데 이게 뭐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나 이런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기술들이 충분히 발전을 한다면은 한 5년 뒤에는, 그러니까 2030년대 정도에는 제작비가 우리 돈으로 한 1,900만 원에서 2,500만 원까지 낮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대량 생산을 하면 그만큼 또 구매 매력도가 높을 만한 가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뭐 유럽, 중국 기업들 이야기를 좀 했는데 우리나라 휴머노이드 기술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제 산업용 협동 로봇들이 많이 발전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것들은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개발도 되고 있습니다. 뭐 삼성 같은 이런 대기업들도 가정용 로봇들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는 예. 현대차 같은 경우도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회사들을 또 인수하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좀 난이도가 있는 월드 모델이나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 같은 경우도 최근에 등장한 2, 3년 정도에 등장한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좀 구현을 해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 시장이 좀 주목할 만한 게, 한국은 뭐 반도체나 조선이나 자동차 같은 이런 제조업이 워낙 발전해 있다 보니까 사실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기에는 최적의 국가가 아닐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제조업 환경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디지털 트윈 또는 이런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이 아니라 실제 제조업 데이터를 쌓기 위해서는 한국이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 될 것이다라는 보고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은 님이 예전에 세계 재난 대응 로봇 올림픽, 다르파라고 하죠. 거기에서 카이스트가 우승을 한 적이 있는데 산업화에서는 뒤떨어짐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한 20년 전에 먼저 걸어 다니던 일본의 혼다의 아시모라는, 또 카이스트의 휴보 먼저 걸어 다녔는데 산업화에서는 또 뒤처졌다라는 게 참 씁쓸하기도 해요. 이 시장은 또 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계속 또 우리는 따라가야죠. 아마도 이제 올해 말이 좀 기점일 것 같은데, 뭐 네. 테슬라나 피규어 AI 같은 이런 선도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양산을 이제 개척하는 게 올해가 아마 기점이 될 것 같고요. 이 초기의 개발이 얼마나 잘 되느냐, 그리고 내년도에 실제로 미국 내에서 판매가 되면서 어느 정도 시장의 반영을 일으킬 것이냐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머노이드 시장은 2035년에는 거의 우리 돈으로 55조 원 시장을 만들 것이라고 보고 있고, 뭐 전망치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작년에 생각했던 전망치보다 올해 또 6배 이상 늘어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에 대해서는 그대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적용되는 분야도 뭐 제조업, 뭐 실버 산업, 항공, 우주, 방산, 심지어 이제 병원이나 헬스케어까지 굉장히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실생활 속에서 얼마나 잘 융합되어 쓰일 것이냐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 안 남았다고 봅니다. 저도. 조가연 벤처캐피탈리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